일본은 예로부터 보도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고층 빌딩에서 떨어진 인기 아이돌의 신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고, 다단계 사기꾼이 피해자의 칼을 맞고 죽어가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TV 전파를 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많이 정화가 돼서 이렇게 선을 과하게 넘는 보도는 거의 없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협정이라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엠바고와도 비슷하지만 엠바고가 공개해도 되는 날짜를 기다리는 개념이라면 보도협정은 경찰의 허가를 기다리는 개념입니다. 일본 기자들은 보도협정이 적용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보내도 된다고 허락할 때까지 결코 기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겼다간 동료 기레기들에게조차 같은 기레기로 취급을 못 받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자본주의 황색 저널리즘의 천국 일본에서 이런 엄근진한 약속이 생긴 까닭이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주간학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시간은 64년 전인 1960년 7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히가시 오사카에는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가방의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지로라는 이름의 27살 남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 2층에 마련된 직원 숙소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청년들은 집세도 굳고 식대도 굳으니 숙소 생활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지내며 적적함도 달랠 수 있고 말입니다. 이지로도 2층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그가 입사하기 얼마 전에 공장에 들어왔다는 야마다라는 남자가 미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이라고 밝힌 직장 선배이자 인생 선배에게 이지로는 머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윽고 눈을 들어 야마다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을 때 이지로는 잠깐 멈칫하고 마는데요. 분명 어딘가 낯이 익어서였습니다. 어디에서 봤더라 고개를 몇 번이고 갸웃해봤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야마다 쪽에서 먼저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 은근슬쩍 얼굴을 들이밀어 보았는데도 남자는 아는 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지로는 내가 단단히 착각을 했나 보다 생각하며 슬슬 짐을 풀었습니다. 부침성이 좋은 그는 쉴 새 없이 야마다에게 말을 걸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요. 야마다는 공장 일과 관련된 질문에만 대답을 해줄 뿐 고향이 어딘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몇 명인지 같은 개인적인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로는 좀 머쓱해졌지만 차차 알게 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분명 예전에 알았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지로는 룸메이트인 야마다와 외식도 하러 가고 싶고 맥주도 마시러 가고 싶었지만 야마다는 바깥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매번 이지로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혼자 바람을 쐴 겸 퇴근 후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파출소를 지나던 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시야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는 파출소에 세워진 게시판 앞에 바짝 붙어서서 포스터 한 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공개 수배라고 크게 적힌 글자 아래에 어떤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지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희미한 흑백 사진일 뿐이었지만 주인공은 룸메이트이자 공장 선배인 야마다가 확실했습니다. 이지로는 히가시 오사카 공장에 취직하기 전 고향 마을에 있을 때도 이 포스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야마다를 만나자마자 낯이 익어도 너무 익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지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괜히 M1 사람을 오해하여 모함한 게 돼버리면 공장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만약 공개 수배범이 도둑놈이나 사기꾼 정도였다면 그도 못 본 척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수배범 모토야마 시게히사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같은 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악마였고 이지로 역시 뉴스나 신문으로 사건을 접하며 크게 분노를 했었습니다. 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대충 지나칠 만한 사안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모토야마 시게히사는
무슨 짓을 저지른 뒤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은 약 2달 전인 5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쿄에 있는 긴자라는 동네는 현재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으로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죄다 밀집해 있는 호화로운 번화가입니다. 1960년에도 마찬가지로 긴자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쇼핑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일본 최대의 상권이었습니다. 사건은 이 긴자 거리에서 고급 가방 가게를 운영하는 오세키 스스무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오세키 스스무의 아내 하루코는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입을 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의 낯선 남자는 빠르게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십시오. 대개 아드님인 오제키 마사키 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가정부에게 200만 엔을 싼 보따리를 들려서 오후 3시까지 시나노마 지역으로 보내십시오. 거기서 전철을 타라고 하시고요.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 몇 번 버스로 옮겨 타고 종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른 번호의 버스로 갈아타고 또 어느 정류장까지 가서 다시 전철을 타고 어느 역에서 내리게 한 뒤 근처 농장으로 가게 해라.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상세한 지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약속만 지키면 아드님은 1시간 내로 보내드릴 겁니다. 전화는 이렇게 뚝 끊겼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자는 아들 마사키를 유괴했다고 주장하면서 몸값으로 200만 엔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 순식간에 많은 말을 들은 터라 하루코는 메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곧장 아들 마사키가 다니는 케이오 대학 부속 유치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아들은 지금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마사키 아직 안 왔어요.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거든요. 장난 전화이기만을 기도했던 하루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사키는 전화 속 남자에게 납치가 된 게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긴자에 있는 남편 스스무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놀란 스스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범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들 마사키의 유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약 2시간 뒤 또다시 스스무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사키의 엄마 하루코가 빠르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몸값 200만 엔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었고 하루코는 이미 준비가 끝났으니 3시에 가정부 편으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흡족한 목소리로 납치한 마사키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여자가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자고 있어요. 수면제를 먹였거든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모도 경찰도 그저 이 흉악범의 말을 믿어야만 했고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3시가 되어 마사키의 부모는 여성 가정부에게 보따리 하나를 들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가정부의 뒤쪽으로는 수사진 여러 명이 몰래 따라붙었습니다. 다만 보따리 안에 있는 것은 현금 200만 엔이 아니라 200만 엔 부피만큼의 신문지였는데요. 가짜 돈을 써도 될 만큼 범인을 검거할 자신이 있어서였습니다. 범인은 돈을 놓아두고 갈 특정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사이 돈이 든 보따리를 낚아채거나 하는 방식으로 몸값을 챙겨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사방에서 수사진이 눈이 빠져라 보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르르 덮치면 범인은 독에 든 쥐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검거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계산대로만 흘러가는 건 결코 아니죠. 가정부가 범인의 지시에 따라 이곳저곳 열심히 옮겨다니는 동안 황당하게도 보따리를 노리는 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경찰이 붙은 걸 눈치챈 것일지도 모르고 애당초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사건을 해결하리라 자신했던 경찰은 말 그대로 실컷 뻘짓만 하다 하루를 몽땅 흘려보냈습니다. 마사키의 부모인 오세키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7일 귀한 제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마사키의 유치원에서 일하는 영양사로부터였습니다.
전날 아침 출근을 하던 길에 얼핏 마사키를 본 것 같다는 겁니다. 마사키는 평소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메구로역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전철로 갈아타고 유치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전날 아침 영양사가 마사키를 목격한 곳이 바로 이 메구로역이었습니다. 그는 마사키가 성인 남성 한 명의 손을 잡고 유치원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구로역 주변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소란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동 납치 범죄인 만큼 극비리의 수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개입됐다는 게 범인에게 알려지면 자극을 받은 그가 인질인 아이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일체 매스컴과 접촉하지 않고 관내 파출소 등에 마사키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공문만을 돌렸습니다. 각자 관할 지역을 조사해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하지만 메구로역을 헤집고 다닌 수사진도 도쿄의 각 파출소들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눈앞이 막막해졌는데요. 오전 11시 30분경 느닷없이 스스무 부부의 집에 전보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오타 요시오였는데요. 부부의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스무는 범인이 보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급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엔을 가지고 오늘 오후 1시 신주쿠 극장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합니다. 스스무의 예상대로 전보는 전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납치범으로부터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몸값이 20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경찰은 즉시 전보의 출처를 조사했고 두어 시간 전인 9시 50분 신주쿠 카시와기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 직원이 방문객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메시지는 거래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단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접수를 받으면서 직원은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범인은 제법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돈보따리는 가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신주쿠에 있는 극장 앞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극장 앞이니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데이트를 하러 온 커플들이 많았죠. 경찰은 그 속에 섞여 커플인 척 애정 행각을 벌이거나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연기를 하면서 범인이 접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가정부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범인의 술수에 놀아난 겁니다. 극장 앞에서 수사진이 모두 철수한 저녁 7시쯤 스스무 부부의 집으로 납치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경찰관이 붙어 있던데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스스무는 연신 사과를 하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경찰은 대동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스스무의 간청을 듣고 있던 범인은 인심이라도 쓰는 양 이번엔 8시 반에 근처 고등학교 교문 앞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을 철수시키겠다는 스스무의 말은 당연히 거짓이었고 수사진은 고등학교 교문 주변에서 잠복을 시작했는데요. 3시간을 넘게 기다려 밤 12시 가까이 되었지만 범인은 이번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월 18일 마사키 유괴 3일째가 되던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매스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극비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대한 조심 또 조심을 했지만 경찰서를 돌면서 기삿거리를 찾던 기자가 마사키의 신상이 적힌 공문을 우연히 발견해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긴자에서 고급 샵을 운영하는 사장의 어린 아들, 그것도 명문 케이오 대학의 부속 유치원에 다니는 도련님이 유괴를 당했다니 어떤 기자라도 충분히 탐낼 만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인질이 있는 사건에서 범인을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건 경찰뿐만 아니라 웬만한 민간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기자라면 더더욱 모를 수가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경찰 공문을 받다 한들 봐도 못 본 척을 해야 하는 게 100번 옳지만 안타깝게도 이자는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사키의 유괴 사실을 단독 특종으로 때려버렸고
이를 받아쓴 다른 언론인들로 인해 사건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무 부부는 물론 7살밖에 되지 않은 마사키의 얼굴이며 신상까지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극비 수사를 포기하고 공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당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기저기에서 물밀듯 제보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걸 봤다, 차에 태워가는 걸 봤다, 밥 먹이는 걸 봤다 등 막연하고 영양가 없는 제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사진 전체가 과부하에 걸려버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정신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유력한 제보가 마침내 접수됐습니다. 그 마사키라는 아이, 모토야마 선생님 댁에서 본 것 같아요. 분명해요. 개유 유치원 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불이 나게 제보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보자는 도쿄 스기나미구의 단독 주택단지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는 5월 16일, 그러니까 마사키가 납치를 당한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댁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문단속하라는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요. 길을 걷던 제보자는 이웃집 대문이 열려있는 데에 의아함을 느껴 계세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아동용 우비와 유치원 모자였는데요. 이 댁엔 애가 없는데 이상하네 생각하고 있던 중 저쪽 방 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잠에서 막 깬 듯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케이오대 부속 유치원 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워낙 모두가 선망하는 유치원이라 주부라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왜 여기 있니? 어디에서 왔어? 메구로역에서부터 의사 아저씨랑 같이 왔어요. 제보자는 그 말에 의사 선생님이랑 가까운 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의사의 집이라는 걸 아이가 알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 집에는 근처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모토야마 시게히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잠시 뭘 사러 나갔나 보다. 그래서 현관문이 열려 있었나 보다. 제보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기겁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문 맨 첫 장에 엊그제 본 그 아이의 얼굴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괴당한 피해자라면서 말입니다. 잘못 봤겠지. 설마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납치할까? 그녀는 의심을 접으려 애를 썼지만 그날 잠시 만났던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나름대로 큰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경찰은 이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자로 추정되는 모토야마 시게이사에 대해 한번 파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치과 의사라는 양반이 아동을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제보가 워낙 구체적인지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빚도 있고요. 재빨리 모토야마의 신변을 조사해본 경찰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는 도쿄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스기나미구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환자를 60명 이상 볼 만큼 영업이 잘 됐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그 개인 병원을 여는 데에 든 비용은 모토야마의 부유한 처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자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고액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아내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산다면 사실상 안 갚아도 그만인 돈인 건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모토야마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 종업원과 눈이 맞아 몰래 두 집 살림을 하던 것을 아내에게 들키고 만 겁니다. 처가에서 빌린 돈은 갚는 신용조차 안 했으면서 버는 돈마다 애인한테 족족 갖다 바친 이 한심한 남편을 아내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와 곧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제야 겁이 덜컥 난 모토야마는 처가와 아내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상대는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빌려간 돈을 갚든 병원을 정리하든 선택하라고 나왔던 겁니다. 순풍에 돛달았던 모토야마의 인생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사라는 사람이 찾아낸 방법이 고작 아동 유괴일까? 수사진은 도무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당사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굴러가는 것만 봐도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베테랑 형사 몇 명을 각각 모토야마 시게이사의 집과 병원으로 보냈는데요. 두 군데 모두에서 남자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자동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간 것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복 아닌 잠복을 하며 모토야마를 기다렸고 잠시 후 마을길을 따라 집 앞으로 걸어오는 모토야마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켜보던 형사들은 조용히 곁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모토야마 원장님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토야마가 빛의 속도로 운전석에 올라타 쾅 문을 닫더니 재빨리 시동을 켜고 엑셀을 풀로 밟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형사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로 이동해 모토야마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토야마의 차는 눈 깜빡할 사이에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사들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죄 지은 놈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경찰은 즉시 모토야마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안에는 마사키의 것으로 보이는 아동용 물건 몇 가지만 있지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토야마는 혼자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토야마가 두 번째 협박 전화를 걸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아이는 여자가 돌보고 있으니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형사들은 모토야마의 내연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마사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 내연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범이 아니라도 최소 조력자 정도는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여자는 유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느라 혼이 쏙 빠져서 다른 일을 할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애 아버지는 모토야마입니다. 마사키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수사팀은 일단 전국에 모토야마 시게이사와 그의 자동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가 전과자나 불황자도 아닌 치과 의사라는 소식에 가뜩이나 난리가 났던 일본 전역은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전부 이 사건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모토야마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해녀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걸 하기 전에 1초라도 빨리 그를 잡아야 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5월 19일 파출소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 그 차가 세워져 있어요. 아이 납치했다는 치과의사 차요. 그런데 뒷좌석에 이상한 게 실려 있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모토야마의 자동차는 멀리 벗어나지도 못하고 도쿄 외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했다가는 검문에 걸릴 수도 있으니 몸만 도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 뒷좌석부터 열었습니다. 웬 큼직한 쌀가마니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바깥으로 꺼내 매듭을 풀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어린 마사키의 시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사키는 끝내 살아서 부모의 품에 안기지 못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국민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아이 하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경찰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 역시 높았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건에서 인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범인을 살살 달래는 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론들이 마치 누가 더 범인을 잘 긁는지 내기라도 하듯 난리를 치는 바람에 협상이고 설득이고 아무것도 시도해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 좀 하라고 짜증을 내도 매번 국민의 알 권리라는 치트키를 써버리니 경찰은 기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이 100% 매스컴의 잘못이라고 하기야 어렵겠지만 수사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모토야마 시게이사를 경찰은 2달째 머리카락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제보가 쏟아졌지만 아쉽게도 전부 허탕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연예인보다도 더 잘하는 얼굴을 왜 이렇게 못 찾나 싶은데요.
방범 카메라 영상,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로그인 기록 같은 게 줄줄이 나오는 2024년에도 잡지 못한 범죄자들과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수두룩한 마당입니다. 1960년 당시 경찰이 얼마나 난항을 겪었을지 짐작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게 다들 진이 빠지고 있던 7월 13일, 히가시 오사카에 있는 어느 파출소로 남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저는 요 앞 공장에 다니는 이치로라고 하는데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나와 잠시 잊고 있었던 이치로가 드디어 다시 등판했습니다. 이치로는 공장 기숙사 룸메이트인 야마다가 도주 중인 모토야마 시게이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큰맘 먹고 파출소를 찾은 건데요. 공장 사장한테는 이야기해봤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좀 닮은 사람일 거라고 쓸데없이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히가시 오사카 공장지대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이치로처럼 단순히 직장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숨어들듯 찾아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등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사장이 이치로에게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단순히 얼굴이 닮았다는 정보만으로는 당장 수사에 돌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이치로에게 일단 지켜보자고 밖에는 답할 수가 없었고 대신 모토야마 시게이사는 어릴 적에 맹장 수술을 받아 배에 흉터가 있으니 혹시 야마다에게서 비슷한 게 발견되면 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야마다가 모토야마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던 이치로는 신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4일 야마다에게 동네 목욕탕에 가자고 권합니다. 물론 자기가 쏜다고 하면서요. 여간에서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야마다였지만 목욕탕은 좀 솔깃했는지 두 사람은 함께 대중탕으로 향하는데요. 이치로는 목욕하는 척을 하면서 벌거벗은 야마다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맹장 수술 자국만 확인하면 이 남자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공개 수배범 모토야마입니다. 그런데 속 터지게도 야마다의 배에는 흉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국이 너무 희미했던 겁니다. 그냥 상처일지도 모르고 주름일지도 모를 아무튼 수술 흔적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애매한 형태의 무언가가 야마다의 배에 나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제대로 안 먹힐 게 분명했습니다. 사명감과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이치로는 드디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야마다의 소지품을 뒤져보기로 한 겁니다. 7월 17일 이치로는 꾀병을 부렸습니다. 도저히 아파서 일을 못 나가겠다며 들어 누워버린 거죠. 결국 야마다 혼자 1층 공장으로 내려가자 이치로는 잽싸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야마다의 짐가방을 열었습니다. 미친 듯이 뒤지다 보니 옷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치로는 수첩을 펼쳐 내용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였습니다. 파친코샵에서 만난 남자에게 돈을 받고 며칠간 집을 빌려주었다. 그는 마사키라는 아이를 유괴해 오더니 우리 집이 사건 현장이므로 나 역시 공범이라고 했다. 그는 끝내 아이를 죽였고 나는 너무 두려워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적혀있는 바에 따르면 마사키를 유괴하고 죽인 자는 다른 사람이고 모토야마 본인은 얼떨결에 사체 유기에만 가담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뭐가 어떻든 그가 이 사건에 관여된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에 이치로는 얼른 파출소로 달려가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그제야 야마다라는 남자를 체포할 명분이 생겼고 그 길로 출동한 형사들에 의해 야마다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는 정말 전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그 악마가 맞을까요? 야마다라는 이름으로 잡혀온 남자는 본인이 모토야마 시게이사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치과 의사에서 유괴 살인범으로 전락해버린 그는 히가시 오사카의 어느 공장에서 시궁쥐처럼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마다, 아니 모토야마는 마사키를 납치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듯 빠찡코샵에서 만난 남자가 전부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남자의 신상을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돈이 궁한지라 방세를 받고 집을 빌려준 죄밖에 없다면서 사건에 휘말려 도피 생활까지 하게 된 게 억울해 미치겠다고 읍소를 했는데요.
경찰은 우참을 하며 모토야마의 라이브 쇼를 직관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고도 남아섭니다. 모토야마의 집, 그곳에 떨어져 있던 마사키의 물건들, 그리고 마사키의 시신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검출된 성인 남성의 지문은 오직 모토야마 시게이사의 것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범인이 범행 내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면 지문 대신 장갑 흔적이라도 나오는데 그 역시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0손가락이 모두 없는 자가 범인이 아닌 이상 모토야마의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수첩 속에 적혀있던 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본인이 잡힐 때를 대비해서 모토야마가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100% 창작이죠. 엘리트랍시고 머리를 굴린다고 굴렸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추궁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토야마 시게이사는 오제키 마사키를 유괴해 몸값을 요구하다 살해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공범은 없었고 범행 동기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모토야마가 사건을 저지르기 한 달 전인 1960년 4월 프랑스에서는 자동차로 유명한 푸조 가문의 손자가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푸조 가문에서는 범인과 협상해 10만 달러를 주고 아이를 무사히 돌려받았고 이후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요. 모토야마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부잣집 자녀를 유괴해 아이와 몸값을 교환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5월 16일 모토야마는 케이오 대학 부속유치원의 원복을 입고 있는 마사키를 메구로역 앞에서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의사인데 엄마가 마사키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어. 바로 저 앞이니까 얼른 가자. 아무리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 모토야마의 행색은 멀쩡했습니다. 어린 마사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만한 겉모습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요즘과는 달리 당시 부잣집 아이들은 주변에 친절한 어른들만 있는 탓에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마사키 또한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모토야마의 손을 잡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유치원 영양사가 어렴풋이 목격했던 겁니다. 마사키를 집으로 데려간 모토야마는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사는 곳은 어디고, 아버지는 뭐 하시고, 식구는 몇 명이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마사키가 부잣집 아들임을 확인한 모토야마는 아이에게 약을 먹여 강제로 재운 뒤 오제키 스스무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몸값 200만 엔을 요구했습니다. 써놨던 시나리오대로 가정부가 돈을 갖고 나오게 시켰고 무척 복잡한 루트를 따라 이동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몸값을 잽싸게 가로챈 뒤 아이를 집에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프랑스 납치범들도 성공하는데 똑똑하게 그지없는 내가 실패할까? 그런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범행 대상이 프랑스의 푸조 가문이 아닌 일본의 오제키 가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재벌인 푸조 쪽은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인질 협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제키 스스무는 다르죠. 아무리 긴자해서 사업을 한다 한들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푸조 사건과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리가 없는 겁니다. 치과대학 문짝도 구경을 못 해본 저도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돈에 눈멀고 악에 물들면 이렇게 모토야마처럼 걷잡을 수 없는 똥멍청이가 되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가정부의 동태를 살피던 모토야마는 벌써 경찰이 따라붙었다는 사실에 사색이 됩니다. 돈과 아이를 은밀하게 교환하려던 본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섭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이미 잠에서 깬 마사키를 발견하고 대충 밥을 먹인 뒤 또 약을 먹여 재웠습니다. 아이가 집에 잠시 들어왔던 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신주쿠 카시와기 우체국으로 가서 마사키의 집으로 전보를 넣습니다. 인파가 붐비는 극장 앞에서라면 경찰들을 따돌리고 돈보따리를 낚아챌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멀찍이에서 스테이지를 지켜보자니 도무지 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형사가 몇 명이나 깔려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말입니다. 그는 또 그렇게 후퇴를 냈고 몇 시간 뒤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거래를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모토야마는 마사키에게 계속 약을 먹였습니다. 아동 납치범들은 아이가 울고 보챌 때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해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사키는 계속 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모토야마가 딱히 귀찮을 일은 없었고 본인 또한 아이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납치 3일째 되는 5월 18일, 문 앞에 놓인 조간신문을 집어든 그는 얼어붙고 맙니다. 신문 일면에 마사키의 사진이 떡하니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도 못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 사건이 알려져 버리고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어 버리니 그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틀자 온 채널마다 유괴된 오제키 마사키를 찾는다는 내용만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프랑스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이와 돈을 깔끔하게 바꾼 뒤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어째서 인질도 그대로인 판국에 언론이 이 난리를 피우는지 모토야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더 데리고 있자니 언젠가는 발각될 게 뻔했고 그렇다고 곱게 돌려보내자니 몸값도 못 건진 판국에 유괴범 신세만 될 것 같았습니다. 마사키는 겨우 7살이었지만 무척 똑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얼굴이나 이 집의 풍경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모토야마는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마사키의 목숨을 너무도 간단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쌀가마니에 놓고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어디 으슥한 곳에 시신을 유기할 심산이었습니다. 차로 출발하기 전 그는 마음 정리를 하러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이때 문 앞에서 찾아온 형사와 마주쳤고 그 길로 차를 타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마사키의 시신과 차를 버려둔 채 도피 생활에 돌입한 그는 요코하마를 거쳐 오사카까지 갔고 히가시 오사카에서 야마다 쇼고라는 가명으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남에게 깊이 관심을 두지 않는 뜨내기 직원들 틈에 섞였더니 의외로 간단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정의감 넘치는 이치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모토야마는 평생 그곳에서 야마다 쇼고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자 대중은 이번엔 경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기자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모토야마가 마사키를 해친 것은 납치 3일 후입니다. 특종에 환장을 한 기자들이 난리 법석만 떨지 않았어도 아이는 살릴 수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매스컴의 무자비함과 무책임함을 원망했습니다. 이 점은 언론인 당사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번엔 좀 심했다 싶은 겁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에만 있는 제도인 보도협정입니다. 인질이 걸려있거나 기타 극비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허락하기 전까지 일체 보도하지 않겠다고 언론인들끼리 약속을 한 건데요.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어겨도 수갑은 안 찹니다. 다만 그 바닥 사람들 사이에서 기레기도 아닌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웬만하면 보도협정만큼은 지킨다고 하네요. 이렇듯 마사키 유괴 사건은 일본 언론이 자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사키가 살아 돌아오고 유가족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애도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하늘로 떠난 마사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거침없이 사형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만만치 않았겠죠. 심지어 저 나라는 2022년에도 사형을 집행할 정도니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모토야마 시게이사에게는 1심에서부터 사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모토야마가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한 겁니다. 꼴에 의사랍시고 미친 척을 얼마나 의학적, 본격적으로 해댔는지 정신과 의사마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는 증언을 해버리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범행 내용을 들어오셨으니 아실 겁니다. 이 범행이 매우 세부적인 상황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세운 계획 족족 다 말아먹기는 했지만요. 여하튼 고등법원은 정신질환자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없다고 보고 1966년 모토야마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듬해인 1967년 대법원도 1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모토야마 시게이사의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토야마의 아내는 엄벌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내연녀는 사랑으로 그를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애 아버지라서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1970년 10월 29일 모토야마는 42세의 나이로 형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애인을 포기하든 병원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만 했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 일은 없었을 거고 오세키 가족이 어이없이 희생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깜냥도 안 되면서 죄다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니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악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범죄사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